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광풍도 불고 또 중국에서 또 중풍도 불고 북한에서 미사일 바람도 불고 펜 들어가서 누우면 안 되겠어요? 이게 작성이 안 된다고. 지금도 자고 지금도 못 걸리고 우리들이 유인물이 있으니까 유인물을 보고 조사를 하시죠. 네. 다음 하시면 돼요. 저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생존 그리고 국가의 번영 이것이 최대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 문제는 비핵화 얘기를 하지만은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또 우리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안보와 경제가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고 있고 또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제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대남 적화 통일 전략을 한 번도 수정한 것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이거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 북한의 병력과 이 모든 그 장비들이 휴전선 일제 전진 배치되어 있어서 바로 기습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수백 문의 장사전포, 방사포 이런 것이 휴전선 일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바로 목격하고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 그 다음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이버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야포 사거리, 그 다음에 방사포, 자주포 이런 것이 지금 서울이 아니라 수원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택 지역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불바다라고 얘기하는데 언제든지 몇 분 내로 불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들어서 잘 아시죠. 김정은은 2018년에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고 핵무기의 명기화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2021년에는 그 핵무력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 이랬습니다. 현재 스웨덴의 시프리 연구소는 40~50개, 그 다음에 랜드 연구소는 70개에서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2021년까지 240개 이상의 핵 탄두가 준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 김태우 박사께서 다음에 뭐 말씀하시겠지만은 북한이 핵을 왜 가지고 있느냐,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또 제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미국이 이 핵을 억제하기 위한 그 확장 억제, 미국의 핵 우산,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누구하고 협상해서 없애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핵 기술을 또는 핵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위협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북한은 소위 통일전선 전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 한국을 약화시키고 파멸시키려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반일 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에 대비해서 한국을 북한에 추종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공격이 평시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유사시에는 국가의 모든 기관망을 마비시켜서 국가를 마비시킨 다음에 군사적으로 침략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한반도가 세계 화약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평이에요. 아무도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불감증이라고 하죠. 우리가 남북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는데 아직도 안보 타령이냐. 경제력이 50배나 되는데 뭘 걱정할 게 있느냐. 같은 민족인데 핵을 쏘겠느냐. 통일되면 핵은 우리 게 아니냐. 미군이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평화가 정착이 되면 안보 걱정은 뭐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는 북한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북한은 적화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다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몽이라는 그런 이제 국가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거는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것이 지금 뭐 중국이 잘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과거에 아시아 대륙에서 말하자면 중화 제국으로서 많은 나라를 거두었던 그 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2049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국제 질서라는 것이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국은 천하 체계, 중국은 원래 그 황제를 천자라고 했죠. 하늘이 내린 그런 뭐 인간이라 했는데 이 지금 세계 질서를 천하 체제 이래가지고 중국이 그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걸 전부
요새는 저 사람들이 소국이라고 했죠. 옛날에는 조공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017년 초에 그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 그냥 지나가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보고 나가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은 중국의 일부니까 그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국에 순종하는 국가에게는 혜택을 주지만은 불충하는 국가는 응징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내적으로 국력 신장을 하고 대외적으로 공세적인 외교 정책과 1대1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샤오링 왕샹슈이, 샤오링은 지금 중국 공군의 그 소장이기도 있고, 또 두 번째 저자는 대령인데 이 두 사람이 초한전, 한계가 없는 전쟁을 한다. 그래서 미국을 파멸시키기 위한 마스터 플랜 이런 이제 그 책을 썼는데, 여기에 미국과의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칭 전쟁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컴퓨터망으로 미국의 모든 것을 마비시킨 다음에 군사력을 투입해서 승리한다. 이런 이제 근데 이걸 지금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책을 써가지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99년에 나왔습니다. 지금 그 세계 경제기관들은 2020년대 말이 되면은 중국의 GDP가 미국을 능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계 최강 대국이 된다 하는 얘기인데 중국의 인구가 14억, 15억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저렇게 GDP가 많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최강 대국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 국방비를 보면은 뭐 7천억 달러, 2천억 달러. 그리고 항공모함이 미국이 11척인데 중국이 2척이지만은 이건 그 중국의 항공모함은 별로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핵탄두가 3,800대, 200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그 샤프 파워, 샤프 파워라는 말은 소프트 파워라는 말이 있는데 중국이 샤프 파워 전략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건 중국의 말이 아니고 서방에서 만든 말입니다. 중국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시장 경제를 하고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림픽 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그 통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강제한 자유주의 국가가 있는 한 중국 공산당의 통치는 정당화될 수 없고 또 계속될 수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체제가 흔들리면 중국의 안보까지도 흔들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은 중국식 통치 모델이 민주 모델보다 우수하다. 작년에도 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외적으로 알려내야겠죠.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에 대외 영향력을 이제 확대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샤파워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시장도 많지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가지고 또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유인책을 쓰면서 여러 나라에 대해서 그냥 공개적으로 가서 상거래를 하고 뭐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은밀히 접근하고 또 돈으로 매수를 하고 또 때로는 강압적으로
그래서 소위 3C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이 목표가 뭐냐? 미국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 단계로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또 우방국가의 관계를 끊어버린다. 이런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에 동조하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해외 공관, 또 공자학원, 그 다음에 그 외국에 나와 있는 중국 교민, 유학생, 중국계 학자, 중국계 기업, 뭐 이런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친중 여론 조성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국을 비난하고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또 상대국의 대중 정책에 영향을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의 일환으로서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에도 대통령 선거, 중간 선거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서 하는 걸 보면은 암리에 대규모 정치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계 유권자들에게 그 자기들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몰표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미는 사람들이 자금을 대주고 몰표를 주고 해서 당선시켜가지고 국회에 나가서 이제 그 친중 정책을 공공연히 주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 조작을 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여론 조작을 해서 친중 후보를 지원하고 반중 후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기들이 핵심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합의라든지 양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런 건 이제 자기들이 핵심 이익이다. 그 다음에 타이완, 신장, 위구르 뭐 이런 것도 자기들이 이제 핵심 이익이 되니까 개입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한국의 사드 배치도 자기들의 핵심 이익의 위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이 2013년 7월에 중국 신문사라고 이것이 이제 중국 그 통신사의 두 번째 큰 통신사입니다. 여기에 홈페이지에 실린 건데 향후 50년간 중국이 싸워야 할 전쟁, 타이완, 그 다음에 남중국해, 그 다음에 티베트, 남부 티베트, 여기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오 타이, 이건 그 일본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유구라는 게 오키나와입니다. 그 다음에 외봉고, 뭐 러시아.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주변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옛날에 뭐 청나라나 당나라 시대에 있던 그것을 전부 다 다시 찾겠다, 전쟁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타이완하고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정말 그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이 지도는 뭐 별로 잘된 지도는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저 남쪽으로 굉장히 그 넓은 바다입니다. 지금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래서 굉장히 넓은 바다인데 저게 점을 찍어가지고 9단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타이완까지 하면 10단선입니다. 저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중국의 바다다, 내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를 이제 그 건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중국해가 떠오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물동량의 3분의 1이 이곳을 통합니다. 한국, 일본, 타이완 이런 경제강국의 생명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에 국제상설재판소는 이 중국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더불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건 지금
이 지중해와 그 주변에 있는 지도인데 이것이 지금 로마 제국의 지도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저런 식으로 저 남쪽에 있는 그 바다를 자기네 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로마는 지중해라는 것이 바로 자기들이 내는데 그럼 이태리가 지금 나와서 이것이 우리 바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중국이 왜 이 남중국 해를 자기네 바다라고 하느냐? 지금 시진핑이 그랬죠.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다. 베트남도 조공국이다. 필리핀도 조공국이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중국의 조공국이니까 자기들 나라의 그 변방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바다는 중국의 바다다. 지금 이런 논리입니다. 중국이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설립이 됐는데 그러면 49년 이후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있는 걸 전부 다 이제 다시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제 그 중국의 1대1로라는 게 중국으로부터 모스크바 이래서 파란색으로 된 이제 그 다음에 이 베트남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가는 이제 점선으로 된 거 있는데 저것이 이제 육지로 가는 이제 실크로드, 그 다음에 바다로 가는 이제 해상 실크로드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1대1로 가는데 지금 미국은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원래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가 그 태평양 사령부라고 그랬죠. 지금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꿨습니다. 미국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이제 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 네 나라가 이제 쿼드 4개의 나라가 이제 말하자면 협력한 안보와 경제 협력하는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오커스라는 것은 영국과 미국과 호주가 3나라가 이제 경제 안보 협력을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1958년에 영국에 준 원자력 잠수함 그 기술을 처음으로 호주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커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이브 아이스라는 것은 미국과 영연방 국가들로 된 정보를 협력하는 그런 조직체입니다.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중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은 인도-태평양의 도치, 항행, 항공 운항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보호하고 중국의 세력 확장을 저지한다. 현재는 미국, 호주, 일본, 인도, 그 다음에 현재 후보국으로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는 통상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통상 문제를 지금 협의하고 있지만 지역의 동맹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지금 말한 쿼드와 그 다음에 블루답 네트워크라고 해서 미국, 일본, 호주 중심의 반중 경제동맹, 그 다음에 경제번영 네트워크라고 해서 산업 공군망 중심의 반중 경제연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커스, 그 다음에 G7은 선진 7개국이죠. 지금 한국, 인도, 호주가 포함된 G10, 이게 아니고 G10, 이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지금 동원되고 있는, 활용되고 있는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안보만 지금 다루는 것이 아니고 경제까지 합쳐서 그래서 신안보 동맹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반도체, 배터리, 그 다음에 글로벌 백신, 그 다음에 희토류 등 주요 광물
체제, 공유 체제 이런 걸 지금 코드를 통해서 그리고 한국도 지금 여기 일부 참여하고 있죠.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장단점을 좀 따져봤는데 미국의 장점은 뭐냐? 민주 체제죠. 그 공산 체제에 비해서 민주 체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 파워가 강하죠. 해군력이 절대로 우세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많은 동맹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식량과 에너지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이건 뭐 엄청난 거죠. 그러나 이제 미국은 국가 부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 선거에서 봤지만은 미국이 지금 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방대한 시장, 그 다음에 저독적인 국가 목표 추구, 이것이 장점이라고 본다면 공산주의 체제, 그 다음에 취약한 소프트 파워, 동맹이 별로 없죠. 지금 러시아하고 협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식량과 에너지를 많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도 뭐 거기에 빠졌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 보면 2035년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3%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한국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뭐 현상유지는 제가 지금 현상유지 해가지고는 굉장히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코드에 가입한다든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든가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미국 MD 미사일 방어망과 연계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죠. 그 대신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중국의 경제 보복, 정치 외교적 압력 이런 것이 심화되고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그런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 편성하는 경우에 한미 관계는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한일 관계입니다. 만약에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일본은 한국을 적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한일 경제협력이나 여러 가지 기술 협력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그 결과로 한국은 핀란드화된다. 이미 한국이 너무 많이 중국에 굴종하고 있는데 그냥 중국이 시킨 대로 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북한은 이제 통일이 개혁 왔다고 생각해서 대남 전략을 노골화할 것이고 우리의 민주 체제는 심각한 데미지를 입을 것입니다. 그럼 한국의 안보 리더십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건 지금 미네소다 대학의 파잔이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스테이트 데스, 국가의 사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류 역사상 국가가 패망한 사례를 전부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했는데 이 패망한 국가 중에서 강대국 사이에 있는 완충국가의 비율이 40%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죠. 지금 우리가 임진왜란, 청일전쟁, 노일전쟁, 그 다음에 6.25 전쟁, 또 지금의 상황, 이런 것이 한국이 이러한 지정학적 취약성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그 자격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안보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일부 대통령들은 안보는 완전히 팽개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생존과 번영의 최대 위기에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몇 년간을 보면은 안보 리더십이 실종됐다. 이건 근본적으로 좌파 세력의 잘못된 국가 정체성 안보관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국은 잘못 태어난 나라다. 뭐 잘못 태어난 나라니까 지킬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이제 안보관인데 예를 들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 안보를 위해서 모든 이제 노력을 다 했는데 독재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노력한 지도자나 세력에 대해서 반평화, 반민족, 반통일 이렇게 매도했고 그래서 햇볕 정책에 올인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만 해도 핵 개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니까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이제는 핵을 실전 배치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평화, 대화 뭐 이게 지금 과연 제대로 된 문제냐? 그러니까 이 잘못된 안보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리더십을 보면 이제 평화 제일주의인데 그런데 그 상대편은 군사 제일주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평화 제일주의하고 군사 제일주의하고 화해가 되느냐? 그 다음에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 그래서 뭐 남북 대화만 올인했는데 확고하기는 뭐가 확고합니까? 그 다음에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간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추진한다. 합의를 했죠. 그 다음에 남북 군사 합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규모 군사훈련 안 한다. 그 다음에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 경강 이건 남북 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자기들은 모든 걸 다 하면서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을 하거나 뭐 군사력을 증강하거나 이것은 북한이 전부 다 비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드 때문에 중국에 산불이라는 약속을 했죠.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지 않고 뭐 등 이제 세 가지 했는데 이건 지금 한국의 군사 주권을 중국에 양보한 거고 이건 지금 한미동맹의 중대한 파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 계속 갈등함으로써 한미일 안보 협력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번역한 책인데 지금 영어로는 이게 사일런트 인베이전이죠. 그래서 중국에 보이지 않는 이제 침공이다 이런 건데 이 양반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전략 목표는 미국 동맹의 해체이며 그래서 여기서 노리는 주요 국가는 호주, 일본,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주는 맞섰지만 한국은 겁을 먹고 전략적 모성으로 나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위험한 도박을 하는 셈이다.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의 필수적 가치관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우리 안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의 안보 리더십이 좌우된다고 보는데 지금 주요 후보 두 사람 간에 너무도 뚜렷한 대조적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후보를 보려면 한반도 안보 정세를 판단할 전략적 안목이 있느냐, 안보 태세를 재정비 구축할 의지가 있느냐, 그 주변에 최고의 안보 브레인들이 있느냐,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정을 관리할 능력이 있느냐? 미중 패권 전쟁에 대응할 비전과 전략이 있느냐? 진영 논리로 외교 안보 문제를 인식하지 않느냐? 통일 우선 논리에 빠져 안보나 외교를 병시하지 않는가? 이런 것이 그 대통령 후보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대응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보 리더십을 복원해야 된다.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보수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도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전환기 위관리가 필요하다. 취임 준비 단계부터 위관리 TF를 운영해서 1년간 위기관리 체제로 정부를 운영해야 된다. 이건 지금 초기에 문제가 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안보 정책, 안보 태세를 평가하고 조정해야 됩니다. 중장기 국방계, 한미 합동 군사 태세, 킬체인 체제, 남북 군사 합의 이런 것을 전부 다 손봐야 된다. 그 다음에 외교 정책에 대해서 한미 협력, 한중 관계, 일본과의 관계, 한러 관계 이런 외교 정책을 전부 다 재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